여러분은 지금 주변 환경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태어난 환경에도 계급을 정해놓은 사회에서 태어난 곳의 한계가 저희 인생의 한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수긍하고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 그녀가 태어난 이곳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결혼과 출산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시집간 친한 언니가 다시 고향에 방문했을 때 받은 충격으로 그녀는 인생을 바꾸기 위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는데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모국어도, 가족도, 익숙한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여성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디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변두리 마을에서 태어나 18살까지 살았어요. 그 마을은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곳이었습니다. 대도시와는 달리 초라하고 낙후된 그곳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겨울이면 석탄이 부족해 이불 속에서 온종일 벌벌 떨었고, 여름이면 찌는 더위 속에서 선풍기 한 대 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고 가끔은 며칠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둠 속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우리 집은 흙벽돌로 지어진 낮은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기도 했고 바닥은 시멘트가 아닌 흙바닥이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어머니는 그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고 겨울이면 그곳에 가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어요. 수돗물은 간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상 큰 통에 물을 받아두어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여자의 삶은 정해져 있었어요. 15이 되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17이면 결혼해서 남편 집으로 떠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학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자아이들은 집안일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늘 답답함을 느꼈어요. 세상은 이렇게 작은 곳이 아닐 텐데, 하늘은 이렇게 낮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12살 때였어요. 저희 마을에서 몇 살 위인 수라이야 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모두들 옆 마을로 시집 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년 후 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14살이었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었어요. 수라이야 언니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산다는 소식이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던 수라이야 언니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언니의 남편도 함께 왔는데 그는 언니에게 무척 다정했습니다. 우리 마을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언니를 존중하고 언니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디나라, 넌 여기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야. 수라이야 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높은 건물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전기와 물,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했어요. 여자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니 믿기 힘들었지만 언니의 변한 모습이 그 증거였습니다. 언니는 1년에 한 번씩 고향을 방문했어요. 올 때마다 더 자신감 넘치고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지하철이라는 것, 백화점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저는 확신했어요. 저도 언니처럼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라이야 언니가 가져다준 한국어 책으로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돕고 오후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부모님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처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여자가 집 떠나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 넌 곧 시집 가야 할 나이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하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딸이 멀리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몰래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한 번씩 찾아오는 언니에게 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17살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웃 마을에 사는 파르하드라는 남자를 저희 신랑감으로 점 찍어 두셨어요. 그는 30살이 넘은 남자로 이미 한번 결혼했다가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있고 땅도 있어 우리 마을에서는 괜찮은 신랑감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은 제가 꿈꾸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디나라, 파르하드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더 배우고 싶고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여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돼. 시집가서 남편을 잘 섬기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여자의 도리야. 그날 밤, 저는 수라이아 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언니는 제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은 더 기다려야 했어요. 비자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파르하드와의 결혼을 2년만 미뤄보자. 그동안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울게. 언니의 제안에 저는 희망을 얻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외삼촌에게 부탁했어요. 특히 절 이뻐하던 외삼촌은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분으로 부모님이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형님, 디나라가 조금 더 크고 난 뒤에 결혼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디나라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외삼촌의 말씀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다는 것, 그곳에서 일하고 배우고 싶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긴 대화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저의 내기를 하듯 결혼 얘기를 2년 미루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단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2년 안에 충분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 그 돈으로 자신들 도움 없이 한국으로 갈 준비할 것. 둘째는 그때도 진척이 없다면 우리말에 토달지 않고 말을 잘 따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2년간의 준비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삼촌의 도움을 받아 마을 근처 도시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갔어요. 식당에서는 설거지부터 음식 서빙까지 온갖 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독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식당 주인은 저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요리를 배우고 손님을 응대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어요.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모든 돈을 모았어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라이아 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언니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언니가 보내준 책을 읽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했어요. 종종 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며 한국어로 대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루는 드라마에서 들은 대사를 완벽하게 따라 말했을 때 언니가 놀라며 칭찬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곧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것을 보시고는 점점 제 결심을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가끔 제 방에 오셔서 한국어 책을 보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것이 어머니 나름의 응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성인이 된 저는 충분한 돈을 모았다고 판단했어요. 언니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자를 신청했고 놀랍게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날, 저는 부모님께 제 계획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한국에 갑니다. 언니가 도와주기로 했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성공해서 반드시 돌아올게요. 부모님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지만 더 이상 강하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와라. 너무 오래 떠나 있지 말고.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며 마을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확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고향에서의 전통적인 삶보다는 불확실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정말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제가 이제까지 본 어떤 건물보다 크고 화려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모든 것이 정돈되고 깨끗했습니다.
수라야, 언니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를 보자마자 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저를 맞아주는 친숙한 얼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디나라. 여기서 우리는 새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저희 한국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언니가 살고 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밝고, 더 빨랐어요. 언니의 집은 작았지만 우리 고향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24시간 흐르는 물, 끊기지 않는 전기, 그리고 따뜻한 바닥. 이런 것들이 당연한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나서 저는 한국 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컸어요.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는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에 등록했어요.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들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몇 시간씩 복습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근무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대에 앉아있기만 해도 무척 긴장됐어요. 손님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실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지인의 소개로 공장에서 일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작은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단순 반복 작업이라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12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며 위안을 얻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고 각자의 꿈을 위해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중에는 한국어 교실과 편의점, 주말에는 공장을 오가며 1년을 보냈어요. 한국어가 어느 정도 늘자 저는 본격적으로 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알려준 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와 문화, 역사, 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귀화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에 등록했어요. 평일 낮에는 여전히 한국어 수업을, 저녁에는 귀화 시험 준비 수업을 들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골치가 아팠었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서 근로자로 4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물들어 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어느새 2년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귀화 시험에 응시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지만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제들은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어 문제는 그나마 할 만했지만 한국 역사와 법률 문제는 저에게 외계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상대로 2주 후 불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꿈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언니의 위로를 받으며 저는 다시 공부에 매달렸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귀화 시험 준비 책을 구입했고 인터넷에서 예상 문제들을 찾아 풀어보았어요. 공부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주말 공장 일도 줄였습니다. 그만큼 생활은 더 빠듯해졌지만 합격이 더 중요했어요. 첫 번째 시험 불합격 후 8개월이 지나 두 번째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 있었어요. 준비도 더 많이 했고 첫 시험의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불합격이었습니다. 점수는 첫 번째보다 올랐지만 합격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어요. 세 번째도 떨어지면 저는 한국에서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언니, 어떡하지? 이제 한 번 기회밖에 없어요.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디나라, 넌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우리 함께 준비하자. 그날부터 우리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일을 조정해서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어요. 매일 새벽, 출근하기 전에 언니는 저를 깨워 한국어 단어 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법률 용어, 역사적 사건들 모두 외우고 또 외웠어요. 저녁에는 언니와 함께 모여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생활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편의점 일은 계속해야 했고 공부에 더 집중하기 위해 공장 일은 완전히 그만두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언니가 가르쳐준 말이었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바라면 죽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이 시험에 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3개월간의 집중 준비 기간이 지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전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넘기며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어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단 3시간만 자고 일어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많이 못 잔 탓이었을까요? 버스를 내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가방이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방에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 접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시험까지는 단 2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근처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은 턱에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 말이 꼬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친절한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제가 탔던 버스 번호와 시간대를 체크해서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적처럼 다른 승객이 제 가방을 발견해 기사님께 맡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방은 버스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직접 버스 회사에 연락해 상황의 긴급함을 설명했어요. 덕분에 버스 회사 직원이 가방을 가지고 중간 지점까지 나와주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그곳까지 경찰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가방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시험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경찰관은 저를 시험장까지 바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경찰관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좋은 나라에서 좋은 시민이 되고 싶은 분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시험 꼭 잘 보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흐트러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접수처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진정해, 디나라. 이제 모든 건 내 손에 달렸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는데도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한국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그나마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사, 법, 정치 문제로 넘어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아침의 혼란으로 머리가 정리되지 않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던 내용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풀면 풀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명확하게 아는 문제보다 추측으로 푸는 문제가 더 많았어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조함에 손에 땀이 배었어요. 붙이면 좋겠다는 희망보다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다른 응시자들은 서로 답을 확인하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시험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언니. 아침에 가방도 잃어버리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확실한 건 이전보다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 말에 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결과는 기다려보자. 집에 돌아와서도 시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답을 찾아보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할 뿐이라 그만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예 다른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시험은 끝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시험에서 틀렸을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합격선에 간신히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점점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그곳에서의 삶은 어떨지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난 이미 2번이나 떨어졌어.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커.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말에 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모은 작은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며 지난 3년간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한국에서의 첫 설날, 처음 맛본 김치찌개,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고향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어떨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또다시 좁은 시야를 가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대로 파르아드와 같은 사람과 결혼해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 하루가 남았을 때 언니는 저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지만 언니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디나라, 꼭 합격할 거야. 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언니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께, 언니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비록 꿈의 포기를 의미하지만 그래도 이 경험 자체는 소중했다고 적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많은 것들,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요.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결과 발표일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언니에게 대신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언니는 거실에서 제 외국인 번호와 이름을 입력했어요. 저는 침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거실에서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역시 떨어졌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언니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았어요. 디나라, 디나라,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이미 각오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붙었어. 디나라, 진짜 해냈어?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대로 들은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합격이라고. 내가 합격했어. 언니의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합격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점수도 보였습니다. 합격선보다 2점 높았어요. 간신히 붙은 겁니다. 너무 기쁘지만 저희 둘 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1차 시험을 통과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 입꼬리는 내려갈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면접만 남았는데 이건 한국어 능력을 보고 제 의지를 보는 거라. 거의 합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시험과는 다르게 면접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면접을 마치고 왔죠. 당연히 합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언니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여권 케이스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합격했다는 사실이.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울고 웃고 언니와 껴안고 뛰어다녔어요. 전화기를 들어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제가 계속 확인시켜드리자 마침내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날 저녁 언니와 함께 성대한 식사를 했습니다.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며 성공을 축하했어요. 얼큰한 술 기운에 취해 저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인이 된다는 사실을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 진심 어린 감사에 언니는 웃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내가 해낸 거야. 이제부터는 진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고향에서 꿈꾸던 그날이 마침내 왔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눈물과 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기적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어요. 고향에 살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성장과 독립 그리고 성취감.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한국인이 되었어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디나라로서 꾸는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귀화 허가를 받고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날, 저는 생애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어요. 태극기를 들고 국민일해를 하는 동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모든 고난과 역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외국인 등록증 대신 받은 주민등록증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직후 저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언니의 조언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제 강점은 독특한 배경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까지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이야기는 면접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결과 서울의 중견 무역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으로 밤을 꼬박 새다시피 했어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세를 고쳐보았습니다. 한국인 동료들 사이에서 어색하지 않을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염려와 달리 회사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팀장님은 제 귀와 스토리에 감동받으셨다며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디나라 씨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배경은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팀장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업무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용어들이 낯설었고 한국식 업무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업무 용어를 공부했고 선배들의 업무 스타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어요. 취업 3개월 차에 저는 첫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바이어와의 계약건이었어요. 제가 가진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이어들은 같은 문화권에서 온 제가 통역과 소통을 담당하자 훨씬 편안하게 느끼는 듯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팀 전체가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자리를 찾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회사 생활이 안정되자 팀장님은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회사에서 학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꿈만 같은 제안이었어요.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역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배움의 기쁨은 그 어떤 피로도 이겨낼 만큼 컸어요. 수업 중에 제가 외국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교수님들은 종종 저를 예로 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고향의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보냈을 때 부모님은 믿기지 않다는 반응이셨어요. 딸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 보내다니 우리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점차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모님의 생활도 나아졌어요. 낡은 집을 수리하고 아버지의 오래된 트럭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전화로 마을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자랑하셨어요. 우리 딸이 한국에서 큰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 부모 챙기는 모습을 보고 다들 감탄한다 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님이 이제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직장과 학업 그리고 고향 부모님까지 챙기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간간히 수라이아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어요. 힘들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언니와 함께 명동에 쇼핑을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남성이 큰 카메라를 들고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는 패션 브랜드 사진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 독특한 외모와 분위기가 인상적이라며 몇 장의 사진을 찍어도 될지 물었습니다. 언니의 조언에 따라 허락했고 그렇게 찍힌 사진들은 작은 의류 브랜드의 카탈로그에 실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더 모델 제안을 받았고 주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촬영에 참여했어요. 정식 모델은 아니었지만 취미처럼 간간히 하는 활동은 제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SNS에 제 사진이 올라가면서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온 이야기 그리고 귀화까지의 여정을 글로 써서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메시지를 보내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외국인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토론회에 초대되어 제 경험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저는 항상 한국이 제게 준 기회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이 지났을 때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회사 업무로 만난 민호 씨와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대리였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동료로만 여겼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제 배경이나 국적에 전혀 편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주말마다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직접 해주기도 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던 중 민호 씨는 조심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서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을 만나고 서로의 가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한국에 온 지 8년 차가 된 지금, 저는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업무 이메일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김치찌개를 먹으며 일상을 나누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한국의 명절이나 기념일도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민호 씨와의 관계도 점점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너무 긴장했지만 그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민호 씨의 어머니는 제가 준비해간 우즈베키스탄 전통 과자를 맛보시며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정성스러운 사람이라니 다행이구나 라는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왔거나 어디론가 도망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의지로 선택한 이곳에서 제 힘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고향만큼이나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아니,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제 집입니다. 제 뿌리는 이미 이 땅에 깊이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에요. 가끔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그 별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던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별빛 아래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제가 숨쉬는 이 공기가,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회의 작은 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민호 씨를 소개시키려고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어요. 고향 마을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어린 소녀가 저를 바라보는 걸 발견했어요. 그 눈빛에서 옛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제가 가진 손수건을 그 아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아이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년 전, 저도 그렇게 한국에서 온 수라이야 언니를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었죠. 한국인이 되어 당당하게 고향에 돌아올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한국까지 온 저희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발버둥 덕분에 저는 이제 물 위로 올라와 제 의지대로 헤엄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저 소녀도 언젠가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